안녕하세요. 왜 한 칸 뒤로 가셨고 저 구석으로 숨었고 자, 거기서 잘못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오늘 나갈 차례가 206페이지에 단독 신청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오셨죠? 공부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지금부터 이제 12월 달까지는 거의 다 죽었어 하고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원래 지금이 오늘 나가는 데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만 넘어가시면 등기법은 수월한데 이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나가는 데가 단독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의 원칙이지만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거나 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단독 신청으로 합니다. 페이지가 206페이지. 네. 찾으셨죠? 네. 그래서 종류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단독인지 공동인지는 수업 2번 나가면 대부분 다 외우시니까 외우지 마시고 몇 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5번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둘이 가야 됩니다. 원칙이. 근데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나요? 법무사에게 맡기죠. 예, 맡기는 건 예외 규정이고 원칙은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매매 대금을 다 받은 매도인이 대금 받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혼자 갈 수도 있다 해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든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든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둘이 갈 등기지만 한 명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판결받은 경우는 혼자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에도 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가 있고 상속받은 경우 법인 합병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혼자 갈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랑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신청할 수가 있고 4번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도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표제부의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혼자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명인이 좀 어려운 말인데 등기 명인은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 그 집에 여러분이 소유권자죠. 소유권자를 다른 말로 소유권의 등기 명인 그럽니다. 그럼 이제 누가 주인인가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등기가 되는데 등기 끝난 이후에 개명하게 되면 이름이 바뀔 것이고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주민번호도 바뀌나요? 바뀌기도 하죠. 하리수 일자가 이자로 바뀌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람은 바뀐 게 아니고 이름 바뀐다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도 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까지 보시고 뒷부분 안 배운 거니까 뒤에 배워서 채워질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판결입니다. 판결이 가장 중요해서 올해도 기출을 했는데 판결은 나중에 1월달 들어가시게 되면 줄줄이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판결이나 상속받은 경우는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넘어가시면 이제 제3자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3자 등기라는 것은 원칙은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게 원칙이고 둘 중에 한 명이 등기 안 해주게 되면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번엔 제3자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나온 것이 포괄 승계 등기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이제 요거랑 구별할 것이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상속 등기부터 먼저 본 다음에 구별시켜 드릴게요. 상속 등기란 등기가 있고 요거랑 구별할 것이 지금 나온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이꼬르 여기는 상속 인해 등기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 근데 두 개가 좀 말이 한 글자가 차이 나죠. 여기 상속 등기란 말 썼고 여기 상속 인을 했는데 차이점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속인데 상속은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죠. 등기 안 해도 취득은 합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 등기하게 되는데 이제 등기하게 된 원인은 피상속인 사망, 즉 상속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은 단독일까 공동일까? 상속은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둘이 오라 그러면은 둘이 만약에 오라 그러면은 아버지 모시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단독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게 흔히 물려받는 걸 의미하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포괄 승계행등기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12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12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등기하기 전에 15일 날 갑이나 을이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논점이 생기는 것은 매도인 사망에도 잘 나와요. 매도인이 15일 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 효과가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의사표시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영향 미치진 않으니까 매매계약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매도인 갑 입장에서는 대금 받을 권리가 있고 등기 넘길 의무가 있는 것이 그대로 갑의 상속인에게 승계가 돼버립니다. 매매대금 누가 받아야 되고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아들이 등기 넘길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넘길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상속 등기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사망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5일이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사망 전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후에 들어왔느냐 이거 뭐 따지는 거예요.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매매가 빠르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지금 등기하기도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매매가 원인이다, 사망이 원인이다. 매매가 원인이 되겠죠.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둘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문제는 갑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갑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A의 입장이 누군가요? A의 입장이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 등기라문에 붙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선 상황이 매매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에게 등기하고 넘겼어요? 안 하고 바로 넘겼어요? 바로 넘겼죠? 그럼 등기부상은 누가 나올까? 등기부상은 상속인 나올까? 피상속인 나올까? 피상속인 나오겠죠? 등기 신청은? 신청서의 경우는 죽은 자가 신청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나오겠네요. 그럴 경우 서로 등기부상 나온 자하고 신청하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는 원칙은 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부 실행 못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요거만 등기를 실행해줘요. 요 경우만. 그래서 아마 빠르면 5등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울 때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것만 예외로 실행해 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차이는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의 등기,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 등기 똑같은 개념 같지만은 요 한 글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속은 쉽게 얘기해서 물려받을 때 뭐라고 부르고 상속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상속인 등기라는 것은 포괄 승계인 등기는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통해 집을 팔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를 누가 신청하더라?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이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논점이 생기는 것은 상속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나요? 하나의 사례가 그럼 저 뒤에 가게 되면 유증을 한 후에 사망한 경우 또 수용받은 경우 수용한 후에 사망한 경우 계속 나와요. 말바꿔치기에서 또 가등기 실행한 이후 사망한 경우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무엇이 빠른가가 먼저입니다. 사망이 빠른지 원인이 빠른지만 찾아가시면서 이제 상속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연결시키면은 다 똑같아요. 총론 파트니까. 읽어보게 되면 1번이 등기 원인이 이미 성립하고 존재하고 있으나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 권리자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 또는 법인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지위의 상속인 또는 합병한 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그 등기 신청은 상속인이 하게 된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례 읽어보니까 판례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 등기 절차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서 항상 상속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경우는 무엇이 빠른가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나온 세 번째 그 틀이 원칙은 등기부상 나오는 등기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는 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실행해 주는 게 예외 규정이므로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나중에 가서 여러 번 말 바뀌면서 써먹으니까 사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계약 체결한 후 사망하게 되면 뭐가 빨라요? 아니 다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는 것을 포괄 승계인 등기를 한다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러 번 써먹으니까 똑같아요. 뒤에 가시면 유증을 한 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이 빠르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긴다.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본등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가등기가 빠른 경우도 본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기 때문에 항상 뭐가 빠른가 보시면 돼요. 거꾸로 사망이 빠른 경우는 사망한 후에 팔아먹는 경우 등기를 하고 파는 겁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등기해야 돼요? 처분 시엔 등기를 하고 넘기니까 당연한 것이고 요거는 반대로 매매가 빠른 경우만 상속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은 약 5개가 있는데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채무자 등기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신청할 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할 등기를 채무자가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림 가지고 보자고요. 여기부터 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상황부터 이해야 되니까.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취득할 자가 등기 권리자가 있더라. 그럼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등기가 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올 게 있는데 이 등기를 지금 을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돈 다 주고 등기 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을은 과거에 보증승계에 있어가지고 채권자 벽이라는 자가 돈을 동그랗게 두고서 너 집만 사와봐라요. 그럼 네 집을 경매하든 가압류하든 해서 채권 회수할 목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갚을 욕심으로 등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채권자 병이 알아떠 가정해 보자고요. 집 사는 사실을. 그럴 경우 이제 용어 정리인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따져보게 되면 갑은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을은 등기 권리자 입장이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러면 을과 병을 따져보게 되면 병이 을의 채권자라는 얘기는 을은 다시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 채권자 내위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갑하고 따지니까 어떤 입장이고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을 따지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니까 여기서 채무자하고 권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채무자인 권리자가 할 등기 있죠.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채권자 을이 병을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누가 샀고? 말로 가야 돼. 지금부터 을을 그지 말고 채권자 채무자로. 집은 누가 샀고? 채무자가 샀고.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례에서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어요? 채무자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신청은 채권자가 했으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한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가 샀기 때문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고 집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요건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려면은 채무자가 등기 신청할 게 있어야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할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채무자가 등기 신청할 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건인데 요 등기 누가 신청할 등기예요? 원칙은 채무자가 할 등기잖아요. 안 하니까 채권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채무자 등기할 게 있어야지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까 피해가 될까?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괜찮아요.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틀리면 어떠고 맞으면 어때요? 따져보는 거지. 맞춰가는 거니까. 본인 생각을 말씀 안 하시면은 그 끝까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이 채무자란 자에게 이익이 될까 피해가 될까? 괜찮아요. 이익 피해 하나 둘 셋. 왜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전부 다 빚들이 많으신가 봐. 다 채무자가 되고 싶어 하죠. 빚들이 많은지 채권자가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내보시면 이해갈 거예요.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갚더라 안 갚더라 얘가 안 갚잖아요. 돈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여러분이 돈 받으려고 시간 내서 등기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등기를 해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누구 등기를? 을명의 등기를.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 집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받을 또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채권자에게 이익이다 피해다? 채권자는 불이익이잖아요. 내 시간 버려야 되고 내 휴가 써야 되고 내 비용 내야 되고. 그럼 집 산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 그럼 얘가 요 등기를 실행해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직은 피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가 경매한다거나 가압류하면 그때 가서 피해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경매했단 말 안 나왔으니까 아직 을에게 피해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익되는 거 대위 신청할 수 있더라도 불이익은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취득하는 자 입장인 거지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란 얘기예요. 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려면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이라 할지라도 불문해서 다 가능해요. 판결을 받던 일반 금전 채권이든 불문하고 다 가능한 것이 이게 채권자 자격이 될 것이고 네 번째의 경우는 지금 의뢰 채권자가 누구인가요? 병이죠? 그럼 의뢰 채권자가 지금 병이 있는데 병의 채권자가 다시 누가 있느냐? 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정은 채권자인데 얘 누구의 채권자냐? 병의 채권자예요. 그럼 의리 볼 당시엔 자기 채권자의 또 채권자인가요? 맞죠? 그럼 채권자의 다시 채권자 정이 대위에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위에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누가 대위하든 간에 채무자에겐 이익되는 것이지 피해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권자의 채권자라 할지라도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근데 마지막 요건의 경우는 지금 채무자가 할 등기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하면서 채권자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가압류일 경우에 가압류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채무자가 이전 등기랑 채권자가 이 가압류 등기 두 개를 동시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요. 동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동시 안 해도 등기 실행해 준다가 대법원 얘기예요. 왜냐? 이전 등기 끝나니까 돈을 갚았다. 그럼 가압류할 필요 없으니까 별개 등기이기 때문에 같이 갈 필요는 없다가 이 대법원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요건이고 최근 줄 쳐드릴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집 산 사람은 누구인가요?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서로 일치하지 않죠. 집은 채무자가 사고 신청한 사람 채권자가 신청하더라. 서로 다른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란 말 쓰는데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줘요. 이게 차이점이야. 정보는 이제 흔히 말하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지금 법에 의해서는 집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직접 한 경우만 주게 되고 집은 채무자가 샀지만 신청을 채권자가 하는 경우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 채권자 채무자에게 등기 끝났다고 통지서만 알려줘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만 각각 알려주는 것뿐인 거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의 대위권인데 책 들어가서 필요한 사항 줄쳐놓자고요. 처음 나온 게 의의 보니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찾으셨나요? 그럼 신청은 누구 이름이고? 채권자 이름이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란 게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고 신청은 누구 이름?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란 얘기입니다. 집산 사람이 채무자니까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건 보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하려면 채무자 등기 신청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불리한 등기, 유리한 거 이익되는 것만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은 대신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유리한 등기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다 해서 이익되는 것만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 잠깐 놔두시고요. 신청 정보 기록상 놔두시고 이제 다번하고 라번인데 다번의 경우는 대위 신청권 대위 행사란말 나오는데 채권자의 채권자 칠판에서 누가 될까요? 채권자 정이 되겠죠. 정도 대위에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가능하니까 이제 다번에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에 따라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라번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 주는 경우에 채무자갈 등기와 채권자 자기갈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문제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수리한다. 찾았어요? 그럼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이거죠.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익되는 건 대위 신청할 수 있지만 불이익은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채권자의 채권자 또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 등기와 채무자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여기를 쭉 묶어놓은 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여기는 앞으로 한 7번 들으세요. 수업을. 이 내용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런 일도 있나 해서 막 괜히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법인데 어떻게 배워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나온 것이 등기가 끝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번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번 보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으며 뭘 안 만든대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으며 요거는 칠판에서 요건 누굴 주더라? 요거는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등기를 한 경우만 주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 끝났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산 사람이 직접 등기했을 때만 주는 게 등기필 정보고 집을 채무자가 샀지만 등기 신청을 얘가 안 하고 다른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 산 사람이랑 신청한 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신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채무자 입장에서 여기 따져보자고요. 채무자가 받은 거는 이제 등기필 정보 받았나요? 등기 완료 통지서 받았나요? 통지서 받았죠? 그럼 집에 등기 권리증이 있다 없다? 없다요. 집 하나 먹을 때 그럼 뭘 내야 될까? 통지서 대신 내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얘는 나중에 등기필 정보 대형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집에 장롱에 보관 중인 등기 권리증이 있죠? 다 세사세요? 자, 등기 권리증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숨겨놨어요? 장롱 서랍에 숨겨놨잖아요. 아니에요? 대충 넣어놨어요? 네. 요 생각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장롱 서랍에 밑에 깔아놨는데 왜 거기 숨겨놨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데 왜 남들 다 아는 걸 숨겨놔요 그거를.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해서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니라 등기권리증을 집에 장롱 서랍에 밑에 숨겨놓은 이유는 옛날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것 때문에. 그 어릴 때 처음 봤죠 그거를 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지 중요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증 잃어버리시면 등기 신청할 때 집팔을 때 본인이 직접 등기소 가시면 돼요. 가면은 신분증 달라 그럽니다. 그걸로 확인하면은 잃어버리고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없어 못 가게 되면 법무사 맡기면 되잖아요. 시키면 돼 법무사한테. 그럼 싸게 받으면 3만 원, 많이 받으면 5만 원 받고 해줍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기권리증이 생각처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죠? 예, 나중에 배우면서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채권의 대유권인데 시험은 여기서 문제를 잘 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번 써먹다 보니까 이건 자꾸 넘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 나오는 구분 건물 표시 등기나 건물 대지 소유자 신탁 토지 수용은 강론 들어가면 따로 배우니 여기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여기서는 요것만 잡아 놓으시면 공부할 때 몇 번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이 대리인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2번, 3번, 4번, 5번 그 대비 신청에 관한 내용은 1월달 가도 강의를 안 해요. 그냥 강론 나갈 때 그때그때 한번 나올 때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대위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이제 대리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대리인의 경우는 공동 신청할 등기이든 단독 신청할 등기이든 채권자 대위 신청할 등기이든 대리인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 능력과 자격인데 대리인의 경우는 능력이 어디까지만 있으면 되느냐. 민법 111조 규정하기를 의사 능력만 있으면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대리가 될 수는 있다고 배웠죠? 아닌가? 어떤 능력만 있으면 돼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으로 대리가 될 수가 있고 대리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대리인의 경우는 여러분이건 저든 얼마든지 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단서 조항이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한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계속하고 반복하고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업을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바에는 이제 업으로 안 되고 일반인들은 한두 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을 했다가는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한두 건은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업으로 하지 마세요. 모학원에 수강생 한 분이 집을 사시고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딱 오셔가지고서 등기 잘 했나요? 등기 잘했대요. 한 번에 끝냈죠? 한 번에 끝냈대요. 자기가 알아본 법무사 비용이랑 따져보니까 50만 원 딱 굳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50만 원 수수료 주고서 법무사에 맡길 내용을 본인이 직접 하니까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어서 등기소 그 사무가 편합니다. 한 번만 가시면 다 해줘요. 예? 쉬워요, 등기하고 사무가. 근데 일단 법원이나 이제 등기소라는 그 개념이 일단 문턱이 높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지. 일단 가서 한번 하고 나가시면 편합니다. 그러더니만은 당신 친구분이 집을 사는데 본인이 등기 또 해줬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두 건까지 상관없지만 괜히 고발당하면은 조사는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등기는 지금 대리인의 경우는 행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대리가 되지만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아닌 한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밑에 납원의 경우는 방문 신청할 때에는 누구나 가능한 반면에 중요한 게 답원이에요. 전자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 법무사만으로 제한이 된다 규정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등기 신청이 옛날처럼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소 안 가고 인터넷 뱅킹 하듯이 전자상에서 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인터넷 뱅킹 하듯이 전자 신청할 당시에는 누구나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가 되는 것이 이게 제한 사유예요. 그럼 일반 등기 신청은 대리인의 제한은 없고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전자 신청만큼만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 일반 사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민법 124조 공부하시게 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아라 규정합니다. 자기계약이 뭘까? 자기계약을 자기가 누구인가요? 자기는 대리인이죠. 자기계약은 이제 대리인이 집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라고 저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집을 팔 매도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저한테 있죠?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 팔라고 매도권을 준 경우 저에게 여러분 집을 얼마에 팔을까? 금액을 누가 결정할까요? 본인이 결정할까? 대리가 결정할까? 대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대리가 하니까 본인이 금액 결정해서 팔아라 이거는 사자의 심부름꾼이지 대리가 아닙니다. 이 집을 얼마한테 팔을지 누구한테 팔을까는 대리인이 결정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대리인 제가 사겠대요. 그럼 내가 비싸게 살까 싸게 살까? 싸게 사는 순간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자기 계약하지 말아라 금지예요. 또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대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원칙은 법에서는 양쪽 다 대리를 받게 되면 이쪽은 수수료 100만 원 주겠대요. 200을 주겠대. 누구 편을 들을까? 일로 기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깨져버리니까 자기 계약도 하지 말고 쌍방대리도 하지 말아라 규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서 조항에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본인이 하라고 인정해 줬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단서가 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또 물어봐야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은 대금받을 권리가 있고 등기를 넘길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돈 받는 입장은 매도인이 채권자 입장이고 등기 넘기는 것은 매도인이 채무자 입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매도인의 입장은 대금 받을 권리는 채권자, 등기 넘기는 건 채무자 입장일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에 속할까 채무자에 속할까? 매도인은 채무자입니다. 민법 처음부터 끝에까지 매도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래도 채무자입니다. 돈 받는 거는 채권이고 소유권 넘기는 것은 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채권, 물권 부딪히면 어떤 게 우선해요? 물권 우선주의니까 물권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얘기는 등기 넘길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를 넘기는 것은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게 된 계기가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했으면 가능하다. 그럼 등기 넘기는 건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등기 신청행위는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신청 방법에서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대리인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했을 경우에 법무사 이름은 신청서에 적어야 돼요.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법무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만 나오지. 그럼 여러분이 집 살 때 대부분 다 법무사에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름은 나오지만 법무사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대리인의 경우는 등기부는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제 변호사 법무사를 신청인을 기재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경우는 직접 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무원을 또 보낼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옛날 1980년대 이전까지는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의 경우는 직접 가야 됐어요. 본인이 대리인 사무원을 보낼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암암리에 몰래 보냈습니다. 그거를 양성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 한 명씩은 대신해서 보낼 수 있도록 길을 터놉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20년간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할 때 전관 이후로서 이제 법원직 공무원 하다 나오게 되면 법무사 자격증을 줬어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월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끝끝내 법원에서 버티고 20년 근속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은 자격증 받아왔죠? 무슨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그거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20년 동안 끝까지 참고 버티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보너스로 평생 해먹고 살 자격증 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법원직 공무원들이 박봉이 시달리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사는 거예요. 20년만 채우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제도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법무사 하시는 양반들이 대부분 다 뭐 하신 분들이 옛날에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법원 내 직원들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본인이 직접 갈 일이 있는데 본인이 안 가고 암암리에 몰래 보낸 거예요, 그냥. 몰래 보내다 보니까 이걸 양성화시켜서 이제는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 한 명씩을 보내게 할 수 있다 해서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가고 이제는 사무원 한 명씩을 허가해서 사무원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속 시기와 흠결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럼 대리권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 등기 완료 시까지 있어야 하느냐, 신청 종료 시까지 있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대리권이 있을 시기는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등기 완료 시까지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등기 신청 종료 시까지냐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 종료란 말은 등기관이 접수받을 때까지 얘기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 대리권의 경우는 신청 종료 시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완료 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을 한 다음에 등기 끝나기 전에 신청을 했어요. 등기 신청을 한 다음에 등기 끝나기 전에 본인이 사망했다거나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이때 이 등기는 무효냐 유효냐예요. 유효 등기입니다. 왜? 신청할 당시 대리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무권대리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는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이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지 무효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권대리 등기를 할지도 유효니까 등기 신청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등기 무효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 있을 것? 등기 완료 시까지, 신청 종료 시까지. 신청 종료 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있으면 족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신청을 한 이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 등기냐 유효 등기냐요. 등기는 당연히 유효 등기이지 무효 등기는 아니고요. 심지어는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 등기 신청했다 할지라도 등기는 실행해라 각하해라. 원칙은 못하는 게 원칙, 각하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이지 무효 등기는 아니어서 아주 직권말소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의 경우도 나온 말이 각하 사유이나 또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이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이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할 내용인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가볍게 보시되 이거는 여러 번 써먹습니다. 이 사례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죠.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 넘길 수가 있다.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 번 응용해 써먹으니까 이건 공식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신청하는 모양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먼저 신청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신청 정보 다른 말로 신청서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 제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작성할 때 작성할 방법이 있고 기재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쪽은 또 문제를 잘 냅니다. 신청 정보의 경우는 교재 읽어보니까 신청서 작성 방법은 1건 1 신청주의 찾으셨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는 한 건당 1 신청 정보로서 작성할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별로 하나씩 가져오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그러나 단서 조항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그 등기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요.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1건 1 신청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이라 한다 해서 원칙은 1건 1 신청주의이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신청을 한 건을 묶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묶어 신청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일괄 신청을 위해서는 갖출 요건이 지금 보니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3가지 충족해야 돼요. 같은 등기소, 동일한 등기소,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하는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번 사례 들어가게 되면 자, 토지와 건물 갑이 가진 단독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갑이 단독주택일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단독일 경우는 등기부가 몇 개가 있을까? 두 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등기부증이 있고 건물 등기부증이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을 이 두 개를 같이 을에게 매매계획 때 파는 경우에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죠. 이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가 문제인데 이럴 경우는 토지도 이전 등기가 한 건에 넘어와야 되고 건물도 한 건에서 총 몇 건이더라? 두 건이 되는 겁니다. 등기 건수가. 두 건일 경우 신청서 몇 장 나는 게 원칙이에요? 건별로 하나씩이니까 신청서를 따로 만드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건당 하나씩이니까. 근데 요거를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괄 신청하려면은 요 세 가지에 충족하면 돼요. 일단 토지와 건물이 같은 지번상 있는 부동산이니까 등기소 같다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나요? 매매는 원인이 있죠. 원인도 동일하고 목적도 소유권 이제 목적 동일하니까 묶어서 일괄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럼 일괄 신청할 때는 요건이 세 가지 충족해야 돼요.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도 같아야 되고 목적까지 같을 경우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어서 요 세 가지 충족할 때만 일괄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문 신청할 당시에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 인터넷 등기가 아닐 때에는 신청인들이 기명, 날인하고 또는 서명하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전자 신청할 때는 뭐 도장 찍어 주셨겠지만 방문 신청할 때 서면으로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때는 신청인들이 기명, 날인하고 서명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기명, 날인 또 서명해라. 기명, 날인은 뭐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말이 서명, 날인은 뭘까? 기명, 날인, 서명, 날인 말은 비스무리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네. 어렴풋이 맞추셨어요. 서명, 날인은 내가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 찍는 게 서명, 날인을 말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기명, 날인은 여기 이미 기자예요. 이름이 있는 곳에 도장만 찍을 때를 기명, 날인 그러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하는 것은 출력할 때 신청을 해놓고 빈 공간이 있게 되면 거기다가 내 이름 강승구 쓴 다음에 도장 찍으면 내가 이름 썼죠? 서명 찍었죠? 날인. 근데 신청인 안에 강승구까지 출력을 했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도장만 찍으면 그거는 기명, 날인 그러는 거예요. 기명, 날인한 다음 또는 서명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날인할 당시에는 이때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 간인할 때가 있더라. 정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거래가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원 주고 샀을 때 1억 원이라고 기재가 됐는데 요거를 뜯어 고치는 9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정정. 오케이? 그럼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 앞장, 뒷장 접은 다음에 겹쳐서 도장을 찍죠? 그거를 간인 그러는 겁니다. 간인 사이 간자예요. 앞장, 뒷장 사이에 찍는 도장. 정정이 중요할까?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죠. 뜯어 고치면은 여러분 이름을 뜯어 고쳐 다른 사람 나와버리면은 주인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정이 중요하니까 정정은 신청인 전원의 도장을 다 찍어야 되고 간인하는 경우는 1인만 찍으면 됩니다. 다 찍을 게 아니라 그러면 앞장, 뒷장 도장 찍을 때는 다 찍을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근데 계약서 작성할 때 보니까 중개업자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 몇 장 작성하나요? 3장이죠?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중개업자 하나. 그러면 3장 작성해서 반 접은 다음에 도장 3개 다 찍죠? 아닌가? 매도인 매수 2개만 찍어요? 통상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찍지 않아요, 도장을. 그래서 중개업자들은 일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그 계약서 앞장, 뒷장, 도장 몇 개만 찍으면 되는데 하나만 찍으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일하는 거 보여주려고 도장을 막 찍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보이다가 나중에 수수료 받아가는데 중개업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액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간이는 몇 명만 찍으면 된대요. 1인만 정정은 전원에서 두 개도 시험에 출제한 적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교재에서 간인과 정정 찾으셨나요? 그래서 밑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정정할 때에는 밑에 니은번이네요. 니은번. 간인이 먼저 나왔네요. 간인할 때는 이때는 권리자보다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찾으셨나요? 근데 각 장마다 서명한 경우는 간인도 서명을 하는 겁니다. 도장 찍었으면 간인도 도장 찍는 것이고 서명한 사람은 간인도 서명을 하게 되네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디귿번이 신청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더라. 뜯어 고친 부분은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의 간이나야 날이나야 찾으셨어요? 그 차이가 나는데 항상 문제예요. 정정은 몇 명이 찍어야 되고 정정은 전원이 그 다음에 간이는 이름만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신청 정보에 반드시 적을 사항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나오는데 이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시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못 외우니까 외우는 요령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표시 외워야 되고 신청인 외워야 되고 원인과 연어를 외워야 되고 목적 쭉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보자고요. 어떻게 외우는가. 요령이 있어야겠죠. 적을 사항이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 가정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만약에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무엇을 적어야 될 것이냐.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재할 사유는 갑과 을의 사고 파는 부동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해요. 토지일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게 되고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적어라. 이 말에 따라 붙는 겁니다. 책 다시 봐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그럼 누구랑 집을 사고 팔았어요? 갑하고 을하고 그러죠? 그럼 등기 신청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니까 신청인이 누구인가 신청인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인이 둘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대리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의 대리 꼬마든 법무사가 등기 신청할 수도 있을 때 대리인이면 대리인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등기하게 된 이유, 원인은 매매 때문에. 그럼 매매라고 적어줄 것이고 매매 계약한 날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등기를 해요? 소유권을 넘길 목적으로. 이전이 여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이 그러면 자기 집 하는 거 맞나요? 네?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다 없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이씨 남의 집 어떻게 팔아먹지? 딱 이러고 있는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나요? 아, 네. 이 말 딱 나와요. 왜?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안 되죠? 데모는 넘어가고 안 되면 설명해드리고. 설명해드릴까? 자,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다요.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겠지만 동산은 점유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가전 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사보신 적 있어요? 그럼 이제 전시장 가가지고서 구경하다가 얘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갖다 주든가요? 아니면은 며칠 있다 갖다 준다 그러든가요? 왜? 이 지금 선택하신 그 물건은 여기 없거든. 이 물건은 물류센터 본사에 있거든요. 발주를 넣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여러분이 주문한 그 물건은
이 대리점에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리점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럼 나중에 남의 물건 팔아먹은 경우도 넘겨주기로 한 날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넘겨주기로 못 넘겨줬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뭔가요? 민법 공부할 때 매도인 담보 책임이 전부가 타인의 권리. 남의 땅 팔아먹은 경우에 인도를 못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건 나중에 민법상 배울 개념이고 어쨌든 갑이 네 집 팔아먹을 때는 네가 집 살 때 받은 게 있을 것이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어디다 신청해요? 구청에 등기소에. 등기소죠. 그럼 이 등기 어디다 신청할지 관할 등기소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등기 신청하는 날짜 알아야 되니까 신청하는 날짜 적어라. 면허를 기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우는 갑과 을이 매매기를 통해 사고 팔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래가액. 얼마 주고 샀는지 거래가액까지 적게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적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서 얼마 주고 사는 거래가액을 적어야 되고 거래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교환 증여 중 뭐가 될까? 매매교환 증여 중 거래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가 되겠죠. 교환은 물건끼리 바꾸니까 가액이 나올 수가 없고 증여는 공짜로 받으니까 가액이란 말이 없고 주고 산 금액이 얼마인가 매매일 때만 거래가액을 적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과세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채권금액, 인지세액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만 가볍게 세분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떠들어 보는 거예요. 갑과 을이 등기할 때 일단 사고팔은 뭘 알아야 돼요? 부동산 표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팔은 집. 그럼 누구랑 신청해야 돼요? 갑과 을 신청인. 어떤 원인이 있어요? 매매. 날짜는 기획을 적어주면 되고 어떤 목적인가요? 소유권 이전. 갑이 자기 집 봤는지 남의 집 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어디다 등기 신청해요? 관할등기소. 언제 신청했나요? 날짜. 얼마 주고 샀습니까? 거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여기 외워져요. 이거를 그냥 죽어도 못 외우니까 보내면 그려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교재 들어가시니까 210페이지에서 반드시 적을 사항이 첫 번째가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어라.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적어라. 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건물 번호 적어주면 되고 부속 건물이 있을 때 부속 건물의 구조와 종류, 면적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 신청인이 자연인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하고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대리가 신청할 땐 대리인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이 누굴까? 법무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만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나요? 예, 합유 지분이 있나요? 예, 둘 다 지분은 있지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지분을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게 합의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원인은 매매, 교환, 증여 등 이런 뭐 원인이 될 것이고 목적은 그 등기 제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하더라 목적은 저당권 설정 등이 목적이 될 것이며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표시하고 신청 연호일,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는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서 적는 게 사항이 이거 말고도 과세시가 표준액,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많이 나오는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 말고 한 페이지를 다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아시는 거예요. 등기는 자꾸 외운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갑과 을이 등기하러 간다. 가정을 하고서 무엇을 적을까 조금만 유추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요령인 거지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청 정보 얘기고 오른쪽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란 말 나오는데 여기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